우르릉 쾅 천지가 개벽할 듯한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이 찢겨 나갔다. 마치 하늘이 노하여 땅을 집어삼키려는 듯 억수같이 퍼붓는 장대비는 낡은 초가집 지붕을 뚫을 기세로 두들겨댔다. 산골마을 끄트머리 인적조차 드문 외딴 집 부엌에서 달래는 콩기름 먹인 종이창이 덜컹거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호롱불 심지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벽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일렁이며 달래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비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 그것은 분명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꺾는 소리도 아니었다. 무언가 무겁고 축축한 것이 흙바닥을 질질 끌며 헛간 쪽으로 다가오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부직갱이를 꽉 쥐었다. 홀로 사는 처녀의 집이라 하여 밤 손님이 든 것인가 아니면 굶주린 산짐승이 내려온 것인가.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부엌문을 열고 빗줄기가 사선으로 들이치는 마당을 내다보았다. 번쩍하고 다시 한번 번개가 내리꽂히는 찰나 그녀의 동공이 찢어질 듯 확장되었다.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으로 이어지는 진흙탕 위에 검붉은 핏물이 빗물과 섞여 개울처럼 흐르고 있었고 그 끝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헛간 문지방을 넘으려다 기진하여 쓰러진 한 사내의 다리가 보였기 때문이다. 달래는 비명을 지르려던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이 흉곽을 부수고 튀어나올 듯 쿵쿵거렸다. 본능은 당장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숨으라 외치고 있었으나 빗속에 방치된 사내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저대로 두면 필시 밤을 넘기지 못하고 객사할 것이 분명했다. 달래는 짧은 망설임 끝에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등줄기를 때렸지만 헛간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빗물보다 더 차가운 죽음의 냄새, 비릿한 혈향이었다. 이보시오. 정신 차려보시오. 달래가 사내의 어깨를 잡아 흔들자 엎어져 있던 사내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번개 빛에 드러난 사내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흑빛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만은 짐승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어 달래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사내는 피 묻은 손을 뻗어 달래의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그 악력은 죽어가는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강렬하고 절박했다. 살려주시오. 낭자, 제발. 끊어질 듯 이어지는 목소리에는 깊은 두려움과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달래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대체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몰골로? 사내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달래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죄를 짓고 도망친 머슴이요. 주인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하다 겨우 도망쳐 나왔소. 놈들에게 잡히면 나는 죽은 목숨이요. 머슴이라는 말에 달래는 의아함을 느꼈다. 비록 피범벅이 되고 흙탕물에 굴러 엉망이 되었으나 사내의 말투나 분위기는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사내의 복부에서는 붉은 선혈이 꿀럭꿀럭 솟아나와 바닥에 지푸라기를 적시고 있었다. 달래는 사내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넣고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장정의 무게는 가녀린 처녀가 감당하기에 버거웠으나 달래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를 헛간 깊숙한 곳 짚짚이 수북이 쌓인 구석으로 끌고 갔다. 사내는 고통에 찬 비명을 억누르며 질질 끌려갔고 달래는 재빨리 주변의 마른 짚을 긁어모아 사내의 몸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밖으로 뛰쳐나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핏자국을 발로 문지르고 흙을 덮어 흔적을 지웠다. 쏟아지는 폭우가 그녀의 수고를 덜어주듯 남은 핏물마저 깨끗이 씻어내리고 있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온 달래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물을 끓이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깨끗한 광목천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으나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 중할 수는 없었다. 달래는 서둘러 물동이와 천을 들고 헛간으로 향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드러난 사내의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복부에는 예리한 칼날에 베인 듯한 깊은 자상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등과 팔다리에도 크고 작은 상처가 즐비했다. 이것이 단순히 주인 집의 매질을 피하다 생긴 상처란 말인가. 달래의 머릿속에 의구심이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말없이 사내의 옷깃을 풀어헤쳤다. 사내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조금 따가울 것입니다. 참으셔요. 달래가 끓인 물에 적신천으로 상처 부위를 닦아내자 사내는 으윽하고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일 듯한 상처를 보며 달래의 손끝도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쑥을 지시겨 상처에 붙이고 광목천을 길게 찢어 단단히 동여매었다. 지혈이 되자 사내의 거친 호흡도 조금씩 잦아들었다. 사내는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자신을 간호하는 달래의 옆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땀방울이 맺힌 이마 근심이 서린 눈매에 야무지게 담은 입술, 시골 처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 사내의 눈에 깊이 박혔다. 고맙소.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다. 사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달래는 땀을 훔치며 씁쓸하게 웃었다. 은혜랄 게 뭐 있습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헌데 억울한 누명이라니 무슨 일입니까? 달래가 조심스레 묻자 사내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돌렸다. 알면 낭자만 다칠 뿐이오. 그저 밥 한 술 얻어먹지 못해 며칠을 굶었다는 것만 알아주시오. 사내의 태도에 벽이 느껴졌으나 달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솥뚜껑을 열었다. 저녁으로 먹고 남은 보리밥 한 덩이와 쉰 김치가 전부였다. 가난한 살림에 내일 먹을 양식조차 간당간당했지만 달래는 주저없이 밥을 퍼담았다. 찬장에서 귀하게 아껴두었던 들기름 한 방울을 밥 위에 떨어뜨리고 따뜻한 숭늉까지 한 대접 떠서 쟁반에 받쳐들었다. 헛간으로 돌아온 달래가 밥상을 내려놓자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다. 며칠을 굶주렸다던 말은 거짓이 아니었는지 사내는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 넣었다. 씹을 힘조차 없어 밥알을 흘리면서도 그 맛이 꿀맛이라도 되는 양. 눈물을 글썽이며 삼키는 모습에 달래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천천히 드셔요, 채알라. 달래가 숭늉 그릇을 건네자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배가 어느 정도 차자 사내에게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내 이름은 이원 리웬이라 하오. 낭자의 성함은 어찌 되시오? 사내가 격식을 차려 물었다. 달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달래라 부릅니다. 성은 없어요. 그저 사내 피는 달래꽃처럼 끈질기게 살라고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지요. 달래. 달래. 이원은 입안에서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마치 그 이름을 영혼에 새기려는 듯했다. 밖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으나 헛간 안은 두 사람의 숨결과 호롱불의 온기로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달래는 젖은 짚을 걷어내고 마른 짚을 두툼하게 깔아 잠자리를 봐주었다. 비가 그칠 때까지는 이곳에 계셔도 좋습니다. 허나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오갈 테니 조심하셔야 해요. 달래의 말에 이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마을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컹컹컹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십수마리의 사냥개들이 빗속을 뚫고 짖어대며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원의 눈동자가 다시금 공포로 물들었다. 놈들이다. 기어이 냄새를 맡고 쫓아왔구나.
이원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벽을 짚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단도가 들려 있었다. 낭자네 여기서 나가 놈들을 유인하겠소. 낭자에게 해가 가서는 아니 되오. 그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달래가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 나가면 죽습니다. 이 몸으로 어딜 간단 말입니까? 달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때였다. 이 잡듯이 뒤져라 피 냄새를 맡았다. 이 근방에 숨은 것이 확실하다. 굵직한 사내의 고함 소리가 비바람을 타고 선명하게 들려왔다. 횃불의 불빛이 비에 젖은 창호지 문을 붉게 물들이며 어른거렸다. 관아의 포졸들 아니 그보다 더 험악한 기운을 풍기는 자들이 마을을 덮친 것이다. 달래의 집은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그들이 올라오기까지는 불과 십경시콜도 걸리지 않을 터였다. 이원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달래를 바라보았다. 낭자 비키시오. 내 목숨 하나면 돼요. 하지만 달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가난과 천대 속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산골 소녀의 기지가 번뜩이는 순간이었다. 저를 믿으셔요. 숨을 곳이 있습니다. 달래는 재빨리 헛간 구석에 쌓여있는 거대한 쌀독을 가리켰다. 그것은 쌀을 보관하는 독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난리통에 비상식량을 숨기기 위해 파두었던 비밀 토굴의 입구였다. 어서요. 시간이 없습니다. 달래는 힘을 주어 쌀독을 옆으로 밀어냈다. 끼길은 무거운 마찰음과 함께 바닥에 네모난 나무 판자가 드러났다. 판자를 들어올리자 시커먼 구멍이 아가리를 벌렸다. 사람이 웅크리고 들어가면 딱 맞을 좁은 공간이었다. 이원은 달래의 기지에 감탄할 겨를도 없이 토굴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달래의 당부에 이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달래는 판자를 덮고 다시 쌀독을 원위치로 밀어놓았다. 그리고는 주변의 집단을 어지럽게 흩뿌려 쌀독을 옮긴 흔적을 감추었다. 방금 전까지 이원이 누워있던 자리에는 늙은 호박 몇 덩이를 굴려놓아 자연스럽게 위장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달래가 숨을 고르기도 전 헛간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다. 거기 누구 있느냐? 들이닥친 비바람과 함께 험상궂은 표정의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칼날이 들려 있었고 빗물에 젖은 칼날은 섬뜩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달래는 공포에 질린 척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다. 아, 누구십니까? 살려주세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헛간 안을 매서운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달래를 지나 핏자국이 묻어 있었던 바닥. 지금은 호박이 굴러다니는 그리고 구석의 쌀독으로 향했다. 긴장감에 달래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사냥개 한 마리가 킁킁거리며 쌀독 쪽으로 다가가 지저대기 시작했다. 으르릉 컹컹 우두머리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쌀독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만약 여기서 들킨다면 사내는 물론이고 자신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발 제발. 달래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우두머리가 쌀독 뚜껑에 손을 얹었다. 찰나의 정적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거칠게 쌀독 뚜껑을 열어젖혔다. 탁한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과 함께 쌀독 뚜껑이 허공으로 젖혀졌다. 달래는 숨을 멈췄다. 억겁과도 같은 찰나의 정적 속에서 빗물에 젖은 횃불이 치지직거리며 불똥을 튀겼고 그 불빛이 텅 빈 도간을 비추었다. 우두머리의 미간이 좁혀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도간에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튀어올랐다. 찍찍찍 쌀겨 먼지를 뒤집어 쓴 큼지막한 시궁쥐 한 마리가 횃불빛에 놀라 사내의 어깨를 타고 넘어 헛간 구석으로 내달렸다. 독을 향해 맹렬히 지저대던 사냥개들이 쥐를 보고 더욱 흥분하여 날뛰기 시작했다. 에이 재수움 붙어라. 우두머리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고
긴장으로 팽팽했던 공기가 일순간 흐트러졌다. 독 안에는 쥐가 파먹다. 남은 썩은 쌀 부스러기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만이 가득했다. 우두머리는 헛웃음을 흘리며 사냥개를 발로 걷어찼다. 이 멍청한 짐승 새끼가 쥐 새끼 냄새를 맡고 지랄 발광을 했구나. 그는 신경질적으로 쌀독 뚜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하는 소리는 나지 않았으나 둔탁한 나무 소리가 달래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두머리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달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쥐를 놓친 독사처럼 끈적하고 차가웠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달래의 턱을 거친 손으로 움켜쥐고 들어올렸다. 이봐, 계집, 정말 아무도 보지 못했느냐.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시치미를 떼면 내년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 사내의 소나기 힘은 턱뼈가 으스러질 듯 강했다. 달래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정말 모릅니다. 천둥 소리에 놀라 부엌에만 있었는데 피냄새라니요. 아마 산짐승이 다쳐서 지나갔나 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리. 달래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으나 그 떨림조차 계산된 연기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눈빛이 흔들리거나 말이 꼬이면 자신은 물론 쌀독 및 지하 토굴에 숨어있는 이원의 목숨까지 끝장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가르쳐 주었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우두머리는 달래의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겁에 질린 시골 처녀의 눈망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흥하고 콧방귀를 끼며 달래를 거칠게 밀쳐냈다. 재수없는 년, 집구석 꼬락서니 하고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털어갈 먼지나 있겠나.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철수한다. 이 근방에는 없는 것 같다. 아까 놈이 강 쪽으로 도망쳤다는 보고가 있었으니 그쪽을 뒤져본다. 놈들은 들어올 때처럼 폭풍같이 헛간을 빠져나갔다. 빗물과 진흙투성이가 된 발자국들만이 그들이 다녀간 흔적을 흉터처럼 남겼다.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될 때까지 달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른 식은땀이 빗물에 젖은 옷을 더욱 차갑게 적셨다. 하지만 안도할 틈이 없었다. 지하 토굴에 갇힌 사내가 걱정되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좁은 공간에 중상자를 오래 두었다가는 질식해 죽을 수도 있었다. 달래는 젖먹던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다.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쌀독 쪽으로 기어가 다시 힘겹게 독을 밀어냈다. 나무 판자를 들어 올리자 훅 하고 비릿한 혈향과 함께 덥고 습한 공기가 올라왔다. 이보세요. 이보세요. 괜찮으십니까? 달래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원은 의식이 반쯤 날아간 상태였다.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느라 상처가 압박되어 출혈이 다시 시작된 듯했다. 달래는 호롱불을 가져와 토굴 안을 비추었다. 이원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땀으로 범벅이 된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달래는 그를 밖으로 끌어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혹시나 놈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그를 여기서 치료해야 했다. 달래는 부엌으로 달려가 집단과 낡은 담요, 그리고 물 한 그릇을 챙겨 토굴 안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비좁은 공간이었기에 달래가 들어가자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밀착되었다. 정신 좀 차려보세요. 물입니다. 달래가 이원의 입가에 물을 흘려 넣어주자 그는 본능적으로 목을 축였다. 차가운 물이 들어가자 이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서서히 떠졌다. 눈앞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달래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촛불 그림자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연꽃 같았다. 낭자, 그들은 갔소. 이원이 힘겹게 물었다. 달래는 입가에 손가락을 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갔습니다. 허나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당분간은 여기 계셔야 해요.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이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왕족으로 태어나 비단금 침 위에서만 잠들었던 그가 쥐가 드나드는 지하 토굴에서 시골 처녀의 보살핌을 받게 될 줄이야.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비좁고 냄새나는 흙바닥이 궁궐의 그 어떤 침소보다 아늑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아마도 곁에 있는 여인의 따뜻한 체온과 진심 어린 마음 때문이리라. 그는 욱신거리는 고통 속에서도 달래를 향해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내 목숨은 낭자가 2번 살렸소. 이 좁은 곳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정이구려. 밤이 깊어가고 빗줄기는 잦아들었으나 토굴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달래는 이원의 곁을 지키며 밤을 꼬박 새웠다.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사내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헛소리를 하며 앓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원은 꿈결 속에서 자꾸만 누군가를 불렀다. 어마마마, 살려주세요, 형님. 왜 저에게 칼을. 그의 잠꼬대는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다. 달래는 짐작했다. 이 사내가 말 못할 깊은 사연을 품고 있음을, 단순한 머슴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다. 그저 땀을 닦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그녀의 투박하지만 고운 노래, 소리가 좁은 토굴 안에 울려 퍼지며 악몽에 시달리는 이원의 영혼을 위로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이원의 열이 조금 내렸다. 달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토굴 벽에 기대 쪽잠을 청했다. 이튿날부터 달래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평소처럼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나무를 캤으며 마을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포졸들이 아직 마을을 떠나지 않고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행동은 더욱 조심스러웠다. 혹여 누군가 집에 들를까봐 대문을 활짝 열어두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아무도 몰래 밥을 짓고 약초를 다려 쌀동 밑으로 숨어들었다. 가난한 살림에 입 하나가 더 늘었으니 식량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달래는 자신의 끼니를 거르면서도 이원에게는 쌀밥을 먹이려 애썼다. 묽은 죽이라도 쑤어낼 때면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변변치 못해 죄송합니다. 몸을 추스르시려면 고기라도 드셔야 하는데 달래가 내밀쑥 냄새가 나는 묽은 죽 그릇을 받아든 이원은 목이 메었다. 자신은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깎아 그를 살리고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이원은 벽에 기대앉아 달래를 빤히 바라보았다. 호롱불 아래서 떨어진 옷을 깁고 있는 그녀의 손끝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섬세했다. 낭잔에 궁금한 것이 있소. 이원의 물음에 달래가 고개를 들었다. 어찌하여 생면부지의 사내를 그것도 쫓기는 죄인을 이토록 극진히 돌보시는 게요. 내가 흉악한 도적일 수도 있지 않소. 이원의 질문은 그동안 품어왔던 의문이자 동시에 자신을 믿어주는 그녀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달래는 바느질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그리 가르치셨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요. 그리고 나리의 눈빛이 도적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달래는 수줍은 듯 미소 지었다. 처음 배웠을 때 살고 싶다는 절박함 뒤에 깊은 슬픔이 보였습니다.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 같았지요. 그 눈을 보고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이원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다. 궁궐의 수많은 신료들과 형제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보았지. 인간
이원의 눈빛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산골 처녀는 겉모습이 아닌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순간 충동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다.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왕족 진성대군 찐청다준이요. 간신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유배를 가던 중 탈출한 것이요. 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다. 진실을 아는 순간 이 맑고 순수한 여인마저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림자 뒤에 숨은 칼날은 그녀까지 베어버릴 것이 분명했다. 이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은 철저히 머슴으로 남아야 했다. 그것이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과찬의 말씀이요. 나는 그저 주인 집 쌀가마니를 훔쳐 달아난 죄인일 뿐이요. 이원은 짐짓 너스레를 떨며 거짓을 고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거짓을 말하지 못하고 깊은 연민과 애정을 담아 달래를 향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토굴 생활은 두 사람에게 기묘한 동질감을 안겨주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은 세상의 잣대와 신분의 벽이 무너지는 유일한 해방구였다. 이원은 달래에게서 그를 배우지 못한 백성들의 삶과 애환을 들었고, 달래는 이원이 들려주는 바깥 세상의 기이한 이야기들, 궁궐 이야기를 민담처럼 각색한 것들에 눈을 반짝였다. 한양에는 기와집이 구름에 닿을 듯 높고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다지요. 정말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달래의 천진 난만함에 이원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소. 허나 그 화려한 불빛 아래 그림자도 짙은 법이지요. 내 보기에 이곳 낭자의 작은 부엌 호롱불이 세상 그 어떤 등불보다 따뜻하고 밝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좁은 공간 탓에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이원의 심장이 묘하게 뛰었다. 이것은 연모 른모인가 아니면 전우애인가.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의하기 힘들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지켜주고 싶다는 맹세가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밖에서 들려온 인기척에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죽였다. 이복의 달래 있나 쉰 목소리의 사내가 달래를 부르고 있었다. 마을의 이장이었다. 달래는 이원에게 눈짓으로 안심시키고 재빨리 토굴을 빠져나와 쌀독을 원위치 시켰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헛간 문을 열고 나갔다. 어르신,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달래가 태연하게 묻자 이장은 헛기침을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관아놈들이 내일 아침에 마을을 떠난다고 하더구먼. 헌데 떠나기 전에 집집마다 한 번 더 수색을 하겠다고 난리네. 혹시라도 낯선 놈이 보이면 바로 신고해야 하네. 알겠지? 이장의 말에 달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한 번 더 수색이라니. 그것도 내일 아침. 더 이상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달래는 이장을 돌려보내고 급히 부엌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려 물 한 잔도 제대로 따를 수 없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를 떠나보내야 한다. 그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고 자신도 사는 길이었다. 달래는 다시 쌀독을 밀고 토굴로 들어갔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이원이 몸을 일으켰다. 무슨 일이오? 달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아침 그들이 다시 들이닥친답니다. 이번에는 샅샅이 뒤질 기세예요. 이곳도 더는. 말을 잇지 못하는 달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쌓인 정이 이토록 깊었던가. 이원 역시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달래의 손을 덥석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다. 낭자,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된 것 같소. 더 이상 낭자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소. 이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시한폭탄과 같다는 것을. 그림자 뒤에 숨은 칼날이 이제 칼집에서 뽑혀 나와 그녀의 목을 겨누기 전에 자신이 사라져야만 했다. 하지만 몸이 아직. 달래가 울먹이자 이원은 고개를 저었다. 많이 좋아졌소. 낭자의 정성 덕분이오. 은혜는 내 반드시 살아서 갚겠소. 하늘이 두 쪽 나도 잊지 않으리다. 이원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낡고 빛바랜 놀이개였다. 비록 낡았으나 그 문양만은 범상치 않은 왕실의 문장이 은밀히 새겨진 물건이었다. 이것을 받아주시오. 가진 것이 없어 이것밖에 드릴 게 없구려. 훗날, 아주 먼 훗날 이것이 낭자와 나를 이어줄 끈이 될 것이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내의 뜨거운 진심이 느껴져 손을 뗄 수가 없었다. 밖에서는 다시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별을 재촉하는 비였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등성이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죽이고 웅크린 듯했다. 여명 리밍이 밝아오기 직전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달래는 이원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으나 풀잎 끝에 매달린 물방울이 툭툭 떨어지며 이별의 시간을 재촉하는 듯했다. 이원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빛에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아쉬움과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결의가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다. 가시오.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달래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재촉했다. 목구멍에서 울음이 치밀어 올랐으나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참아냈다. 행여나 눈물을 보이면 그의 발걸음이 무거워질까 염려한 탓이었다. 이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품에서 꺼낸 놀이개를 달래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그의 체온이 배어있는 놀이개는 뜨거웠다. 기다려주시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낭자를 데리러 오겠소.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이원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발소리가 젖은 흙길 위로 멀어지더니 이내 정막만이 남았다. 달래는 그가 사라진 텅 빈 숲길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손에 쥔 놀이개를 가슴에 품자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작을 알리는 서러운 통곡이었다. 그날 이후 달래의 시간은 멈춘 듯 하면서도 무심하게 흘러갔다. 추나추동, 춘샤초동 이 3번이나 바뀌었다. 산천은 계절 따라 옷을 갈아입었고 마을의 아이들은 훌쩍 자라 뛰어다녔으나 달래의 시선은 언제나 마을 어귀 넘어 한양으로 향하는 고갯마루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챗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고된 노동으로 손마디는 굵어지고 얼굴은 그을렸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품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이원이 남기고 간 낡은 놀이개가 함께했다. 그녀는 힘들 때마다 남몰래 놀이개를 꺼내 어루만지며 그날 밤 토굴 속에서의 약속을 되새겼다. 마을 사람들은 혼기가 꽉 차나니 이미 혼기를 훌쩍 넘긴 달래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녀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들어오는 혼처를 다 마다한데 귀신이라도 씌었나 그러게 말이야. 밤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살인문을 기웃거린다니께.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달래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일에만 열중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정인 직면이 있었고 가슴속에 품은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세상의 비웃음 따위는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한 것은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신임 사또 최가가 부임하면서부터였다. 최 사또는 부임 첫날부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뱃속을 채우기에 급급했다. 관아의 곡간은 뇌물로 들어온 곡식과 비단으로 넘쳐났으나 백성들의 쌀독은 말라가고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최 사또의 탐욕은 재물에만 그치지 않고
여색 뉴스에까지 미쳤다. 그는 관기들을 끼고 술판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인근 마을에 반반한 처녀들을 강제로 잡아들여 수청을 들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사또의 귀에 달래에 대한 소문이 들어갔다. 산골 구석에 숨어 사는 처녀 하나가 나이답지 않게 고운 자태를 지녔으며 무 사내들의 청혼을 모두 거절하고 독수 공방한다는 이야기였다. 호기심과 정보욕이 발동한 최사또는 징그러운 웃음을 흘리며 입맛을 다셨다. 산골에 핀 도라지꽃이라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내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어느 화창한 봄날 달래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내년이 달래라는 계집이냐 포졸들의 우두머리가 거만하게 물었다. 달래가 영문을 몰라 젖은 손을 닦으며 일어서자 포졸들은 다짜고짜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사또 나으리의 호출이시다. 어서 가자. 달래는 저항했으나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녀는 빨래 방망이를 놓친 채 질질 끌려갔고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달래는 끌려가면서도 품속의 놀이개를 확인했다. 옷된 깊숙이 숨겨진 딱딱한 감촉이 느껴지자 두려움 속에서도 한 가닥 오기가 솟아올랐다. 나는 정인이 있는 몸이다. 죽으면 죽었지 짐승 같은 놈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리라. 관아의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달래는 고개를 들었다. 대청마루 높은 곳에는 비단 옷을 걸친 뚱뚱한 사내가 비스듬히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기름기가 흐르는 번들거리는 얼굴 찢어진 눈 탐욕으로 가득 찬 입술, 소문으로만 듣던 최사또였다. 그의 주위에는 아첨하는 이방과 형방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최사또는 마당에 무릎 꿇린 달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흑투성이가 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나 공포에 질리지 않고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달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호우 듣던 대로 제법 반반하구나. 산골 촌구석에 썩기에는 아까운 물건이야. 최사또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여봐라, 저 계집에게 술을 한 잔 따라보라 하여라. 이방이 쪼르르 달려와 술상 앞으로 달래를 끌어다 앉혔다. 달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소녀는 술을 따를 줄 모릅니다. 달래의 단호한 거절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감히 사또의 명을 거역하다니. 최사또의 눈썹이 꿈틀했다. 허허, 인연 보게 내 너를 어여삐 여겨 관비가 아닌 첩으로 삼아 호강시켜 주려 했거늘. 감히 내 술잔을 거부해. 그는 부채를 탁 접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내년이 아직 산의 맛을 못 봐서 앙탈을 부리는 모양인데 오늘 밤 내 침소에 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오늘부터 내 수청을 들라. 달래는 치마폭을 꽉 움켜쥐었다. 수치심과 분노가 가슴 끝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죽여주십시오. 소녀는 이미 마음에 정한 지아비가 있습니다. 비록 혼례는 치르지 않았으나 마음으로는 이미 출가한 몸이니 두 지아비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달래의 선언은 관아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을 불러왔다. 지아비라니 3년 동안 홀로 지내온 것을 온 마을이 아는데 정인이라니. 최사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그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천한 계집 따위가 감히 일국의 관리를 능멸하고 있지도 않은 가상의 정인을 핑계로 자신을 거부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폭발했다. 이런 발칙한 년 내년이 나를 능멸하고도 성할 줄 알았더냐. 정인 그놈이 어디 있느냐. 지금 당장 데려와 보거라. 귀신이라도 붙었단 말이냐. 최사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달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절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계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그것은 일개 시골 처녀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위엄이었다. 최사또는
그 눈빛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전연이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여봐라. 전연의 옷을 벗기고 매우 쳐라. 제 입으로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내 수청을 들겠다고 애원할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형방과 포졸들이 달려들어 달래를 형틀에 묶었다. 곤장과 주리를 트는 형구들이 마당에 늘어섰다. 탁탁 곤장이 달래의 가리픈 등과 종아리를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터지고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달래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눈을 부릅떴다. 고통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원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나리,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디 살아만 계셔주세요. 매질이 거듭될수록 달래의 의식은 흐려져 갔지만 품속에 놀이개가 닿아 있는 가슴 부근만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 뜨거움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주위를 둘러싼 포졸들마저 고개를 돌릴 정도로 잔혹한 고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달래는 끝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최사또는 기가 막혔다. 독해도 이렇게 독한 년은 처음이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술상을 걷어찼다. 독한 년, 아주 독사 같은 년이구나. 내 오늘 내년에 목을 쳐서 본보기를 보일 것이다. 그때 이방이 사색이 되어 사또의 귀에 속삭였다. 사또 진정하십시오. 인연이 죽어나가면 민심이 흉흉해질 것입니다. 일단옥에 가두어 굶기면 제풀에 지쳐 항복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천천히 다루셔도 늦지 않습니다. 최사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달래를 노려보았다. 피투성이가 되어 축 늘어진 달래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죽지 않고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다. 오싹함마저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좋다. 전연을 당장 하옥하라. 물 한 모금 밥 한 톨 주지 마라. 어두운 감옥에서 쥐 새끼들과 뒹굴며 내년에 그 잘난 정절이 얼마나 갈지 두고 보자. 달래는 질질 끌려 차가운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감옥 안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3년 전 이원이 숨어있던 좁은 토굴보다 더 춥고 더러운 곳이었다. 달래는 깨진 독의 파편처럼 널브러져 한동안 미동도 하지 못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상처에서 흐른 피가 바닥의 냉기에 식어 딱지처럼 굳어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옷대스로 가져갔다. 다행히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놀이개는 그대로 있었다. 놈들이 몸수색을 하려다 곤장부터 치는 바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달래는 놀이개를 꺼내 피 묻은 뺨에 비비며 흐느꼈다. 날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왔다. 하지만 대답해줄 이원은 곁에 없었다.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밤이 시작되었다. 밤이 되자 감옥의 창살 사이로 차가운 달빛이 한 줄기 스며들어왔다. 달래는 그 달빛을 보며 생각했다. 저 달은 한양의 하늘에도 떠 있겠지. 그분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 혹시 나를 잊은 것은 아닐까? 아니야. 그분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어. 달래는 고통을 잊기 위해 3년 전 비 오던 날 밤 토굴 속에서의 기억을 끄집어냈다. 따뜻했던 그의 손길 낮은 목소리, 서로의 체온을 나누던 그 순간들, 그 추억만이 이 차가운 지옥에서 그녀를 얼어 죽지 않게 하는 유일한 택감이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달래는 점점 말라갔고 의식은 혼미해졌다. 옥졸들이 가끔 던져주는 상한 주먹밥조차 먹을 힘이 없어 쥐들이 파먹게 내버려 두었다. 최사또는 가끔 옥에 찾아와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지금이라도 내 수청을 든다면 비단옷을 입히고 호의호식하게 해주마.
그러나 달래는 벽을 보고 돌아누운 채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사또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네 인연 내년이 죽어 귀신이 되어도 내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최사또의 악담이 감옥을 울렸지만 달래의 귀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같았다. 그녀는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3년 전 헤어졌던 고갯마루에 서 있었다. 안개가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비추는 길 끝에서 백마를 탄 한 사내가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황금빛 갑옷을 입고 붉은 망토를 휘날리고 있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달래는 본능적으로 그가 이원임을 알았다. 달래야 내가 왔다. 그가 손을 뻗는 순간 달래는 잠에서 깼다. 눈을 뜨니 여전히 차가운 감옥 바닥이었다. 그러나 어딘가 분위기가 달랐다. 감옥 밖이 소란스러웠다. 평소에 술 취한 고성방가가 아니었다. 다급한 발소리,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함성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감옥까지 밀려 들어왔다. 달래의 심장이 미약하게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암행어사라니, 탐관오리를 벌한다는 전설 속의 그 암행어사란 말인가.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창살에 매달렸다. 밖에서는 횃불이 요란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과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구세주가 온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까? 달래는 쥐고 있던 놀이개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금속의 차가움이 뼈마디에 사무쳤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희망의 온기가 느껴졌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크게 돌아가고 있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듯 관아의 높디 높은 담장을 넘어 썩어빠진 권력의 심장을 강타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수십 수백 개의 횃불이 동시다발적으로 타올랐다. 마치 지옥의 업화가 죄인들을 삼키러 온 것 같은 기세였다.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우지끈하는 파열음과 함께 박살이 났고 육모 방망이를 든 역졸들이 성난 파도처럼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걔 아무도 없느냐? 죄인 최가놈을 당장 포박하라. 역졸들의 고함 소리가 고요했던 관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안채 대청마루에서 기생들을 끼고 술판을 벌이던 최사또는 혼비백산하여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깨진 사기 조각과 함께 붉은 술이 바닥에 흥건히 퍼졌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사라니 어사라니. 최 사또는 벌벌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꼬꾸라졌다. 옆에 있던 이방과 형방 역시 사색이 되어 쥐구멍을 찾기에 바빴다. 사사또 나으리 피하셔야 합니다. 뒷문으로. 이방이 다급하게 외쳤으나 이미 늦었다. 문풍지가 찢어지며 들이닥친 역졸들이 그들의 목덜미를 낚아챘다. 네, 이놈들 관복을 입고 도적질을 일삼은 죄, 내 놈들이 더 잘할 것이다.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심판의 장으로 변했다. 잠옷 차림으로 혹은 반쯤 벗겨진 옷을 추스르며 끌려 나온 관원들이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려졌다. 그들의 머리 위로는 서슬퍼런 칼날이 번뜩였고 주위에는 분노한 백성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최사또의 폭정에 숨죽여 살던 마을 사람들이 어사출두 소식의 낫과 가미를 들고 뛰쳐나온 것이다. 죽여라. 저 탐관오리 놈을 죽여라.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최사또는 흙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비굴하게 빌었다. 아이고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백성을 다스리느라 오해입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때 소란스럽던 마당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병풍처럼 둘러선 역졸들이 길을 터주자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낡은 패랭이를 쓰고 허름한 무명옷을 입은 모습이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담고 있었다. 그가 허리춤에서 마패를 꺼내 들어 보이자
달빛을 받은 마패 속에 5마리 말이 살아서 뛰는 듯 번쩍였다. 암행어사 김정호 어명을 받들고 이곳에 당도하였다. 어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관아 구석구석을 울릴 만큼 준엄했다. 최사또는 마패를 보자마자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엎드렸다. 아이고 어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정호는 싸늘한 눈빛으로 최사또를 내려다보았다. 네 죄상을 낱낱이 고하겠다. 국고를 횡령하고 무고한 백성을 수탈하였으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양민의 딸을 겁탈하려 한 죄. 내 놈의 목이 10개라도 부족하다. 어사가 두루마리를 펼쳐 죄목을 읽어내려갈 때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최사또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최사또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고개를 쳐들었다. 어사또 억울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양민의 딸을 겁탈하려 했다니요. 저기 감옥에 갇힌 년은 정절을 지킨답시고 관의 명을 거역한 요망한 년입니다. 가상의 정인을 핑계대며 관아를 능멸했기에 벌을 주었을 뿐입니다. 최사또는 달래를 끌어들이면 자신의 죄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까 하여 궤변을 늘어놓았다. 어사 김정호의 눈썹이 꿈틀했다. 요망한 년이라 그 여인의 이름이 달래라 하였느냐? 어사가 묻자 최사또는 침을 튀기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아주 독종입니다. 사흘 밤낮을 굶기고 매질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지독한 년입니다. 어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뒤를 돌아보았다. 전하 들으셨사옵니까? 전하 최 사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어사가 지금 누구에게 말을 건네는 것인가? 그때였다. 어사 김정호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옆으로 물러나자 어사 뒤편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가마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호위무사들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황금색 용포, 룽버 대신 짙은 청색, 비단 도포를 입었으나 머리에 쓴 익선관과 허리에 두른 옥대는 그가 이 나라의 지존지존 국왕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횃불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최사또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다. 3년 전 자신이 그토록 잡으려 혈안이 되었던 도망자 머슴, 피투성이가 되어 쫓기던 그 사내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이럴 수가. 내 놈은 최사또가 턱을 덜덜 떨며 손가락질을 했다. 무엄하게도 왕을 향해 손가락질을 한 것이다. 호위무사가 칼을 뽑아 들려하자 왕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왕이 원리외는 천천히 최사또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묵직한 살기가 실려 있었다. 최가야, 3년 만이구나. 내 얼굴을 기억하느냐. 이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최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머머슴, 아니 전하 상감마마 어찌하여 이곳에. 내가 유배지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 도피를 할 때 내 놈이 푼 사냥개들이 내 살점을 뜯으려 했지. 그때 나를 살려준 것이 바로 내 놈이 요망하다고 말한 그 여인이다. 이원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감히 내 놈 따위가 내 은인을 아니 내 정인을 능멸하고 고문했단 말이냐. 이원의 호통에 관아 마당이 쩌렁쩌렁 울렸다. 최사또는 공포에 질려 거품을 물고 기절할 지경이었다. 왕이 직접 행차하다니, 그것도 3년 전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자가 왕이 되어 돌아오다니. 이것은 꿈이어야만 했다. 당장 옥문을 열어라. 그 여인을 이곳으로 데려오라. 이원의 명령이 떨어지자 역졸들이 감옥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2명의 역졸이 축 늘어진 달래를 부축하여 마당으로 나왔다. 달래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하얀 소복은 피와 흙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잃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엉겨 붙어 있었고 맨발은 상처투성이었다. 이원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체면도 잊은 채
단숨에 달래에게 달려갔다. 달래야, 달래야. 이원이 달래를 안아들자 그녀의 고개가 힘없이 뒤로 젖혀졌다. 차가운 그녀의 몸에서 희미한 온기만이 겨우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 이보시오, 정신 차려보시오. 내가 왔소. 이원이 왔단 말이오. 이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왕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달래의 뺨을 적셨다. 그 뜨거운 눈물에 반응한 것일까? 달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아주 천천히 떠졌다. 흐릿한 시야 속에 익숙한 그러나 너무나도 달라진 사내의 얼굴이 들어왔다. 꿈인가 또다시 꿈을 꾸는 것인가? 달래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다. 정말 날이십니까?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피 묻은 손을 들어 이원의 얼굴을 더듬었다. 3년 전 헛간에서 보았던 그 핏기 없는 얼굴이 이제는 건강하고 기품 있는 얼굴이 되어 눈앞에 있었다. 이원은 자신의 뺨에 닿은 그녀의 거친 손을 감싸 쥐었다. 그래, 나다. 내가 늦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구나. 이원이 흐느끼며 말했다. 달래는 그제야 이것이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밀려왔다. 오신다고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아 헛돌았지만 이원은 단번에 알았다. 그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원은 달래의 옷된에서 피에 젖은 놀이개를 꺼내 들었다. 은색 문양이 새겨진 낡은 놀이개. 그것은 3년 전 자신이 그녀에게 준 정표였다. 달래는 고문 속에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이것만은 놓지 않았던 것이다. 보아라, 이원이 놀이개를 높이 들어올리며 사자우를 토했다. 이 여인은 이 나라 국왕의 정표를 지닌 분이다. 내 목숨을 구하고 지조를 지켜낸 이 나라의 진정한 국모고무, 가미시다. 광장에 모인 백성들과 관원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다. 시골 처녀가 왕의 은인이자 정인이라니, 그리고 왕비가 될 분이라니, 전설 같은 이야기가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백성들 사이에서 만세, 상감마마 만세, 달래 아가씨 만세하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권선징악의 통쾌함과 기적에 대한 감동이 뒤섞인 울부짖음이었다. 이원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최사또를 내려다보았다. 죄인 최가는 들어라. 내 놈은 단순히 백성을 괴롭힌 것을 넘어 왕실의 은인을 해하려 했고 나아가 왕권을 능멸하였다. 내 죄는 능지처참링 지주잔에 해당하나. 내 오늘 이 자리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즉결 처분하여 그 피로 더러워진 땅을 씻겠다. 이원이 호위무사의 칼을 뽑아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쩍였다. 최사또는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조차 뱉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입만 벙긋거렸다. 저자를 형틀에 매어라. 어명과 동시에 역졸들이 최사또를 형틀에 묶었다. 그는 자신이 달래를 묶었던 바로 그 자리에 묶이게 된 것이다. 인과응보, 인고잉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늘의 이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이원은 직접 칼을 내리치지는 않았으나 어사 김정호에게 눈짓을 했다. 김정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내렸다. 죄인 최가를 차명에 처한다. 망나니의 칼춤이 시작될 필요도 없었다. 어사의 신호에 따라 역졸의 칼이 허공을 갈랐고 탐욕스러운 관리의 목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관아마당을 적셨다. 백성들은 그 끔찍한 광경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쌓인 한이 풀리는 듯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 이원은 피비린내 나는 처형장을 뒤로하고 달래를 번쩍 안아 올렸다. 그의 품에 안긴 달래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제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원이 속삭였다. 달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이원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든든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다. 3년 전 쌀독 밑 토굴에서 들었던 그 심장 소리였다. 그때는 두려움에 뛰던 심장이었으나 지금은
사랑과 안도로 힘차게 뛰고 있었다. 가자 궁으로 그곳에는 비바람도 굶주림도 너를 해하려는 자도 없는 곳이다. 이원은 달래를 자신의 가마에 태웠다. 왕만이 탈 수 있는 어가 육아의 천한 신분의 여인이 오르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는 왕의 생명의 은인이자 목숨 걸고 절개를 지킨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행렬이 관할을 빠져나가 마을 어귀로 향하자 백성들이 길가에 엎드려 절을 하며 배웅했다. 성군이 되시옵소서. 부디 행복하시옵소서.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다. 어가 안에서 이원은 달래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준비해온 최고급 고약을 바르고 비단 천으로 감싸주었다. 많이 아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원은 계속해서 사과했다. 달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나리. 아니 전하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이원은 달래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제는 나리라 부르지 말거라. 너는 내 아내다. 이 나라의 중전이다. 달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행렬은 밤길을 달려 한양으로 향했다. 달래는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노곤함에 취해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쫓기지도 매맞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원과 함께 꽃이 만발한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달빛은 3년 전 토굴 속으로 스며들던 그 차가운 달빛이 아니었다.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축복의 빛이었다. 이원은 잠든 달래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맹세했다. 이 여인이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 1000배만 배로 백성을 웃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겠다고. 밤은 깊었으나 동쪽 하늘에서는 서서히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다. 시골 처녀 달래의 기구한 운명이 왕후라는 찬란한 꽃으로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구중궁궐, 조종균골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숲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울 것은 없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지아비가, 그리고 무엇보다 3년의 풍파를 견뎌낸 단단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각사각. 고요한 후원 호유엔 정적을 깨는 것은 비단 치맛자락 끌리는 소리가 아니라 흙을 뒤집는 호미 소리였다. 구중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 온갖 기화요초, 지화여처가 만발해야 할 중전의 화단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과 채소들이 듬성듬성 자라나고 있었다. 마마, 제발 호미를 놓으시옵소서. 옥체에 흙이 묻으면 아니 되옵니다. 상궁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원했으나 달래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쓱 닦아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육중한 가채 대신 소박한 비녀 하나가 꽂혀 있었고 화려한 당의 당이 소매는 걷어 올려진 상태였다. 흙이 더럽다니요. 이 흙이 백성을 먹이고 나라를 지탱하는 근본입니다. 내 손에 흙이 묻어야 백성의 고단함을 잊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달래가 캐낸 것은 다름 아닌 쑥과 냉이였다. 궁궐의 진수성찬보다 가난한 시절 허기를 달래주던 그 쌉싸름한 맛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다. 달래가 입궁하여 왕비 즉 중전마마가 된 지도 어언 10년이 흘렀다. 처음 그녀가 궁에 들어왔을 때 조정의 대신들과 내명부의 여인들은 그녀의 출신을 두고 노골적인 무시와 비웃음을 보냈다. 천한 무지랭이가 어찌 국모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글 한 줄 읽을 줄 모르는 여인이 내명부를 통솔하다니. 말세로다라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달래는 그들의 비웃음에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난해한 경전의 문구보다 더 깊은 삶의 지혜가 있었고 화려한 언변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이 있었다.
그녀는 궁궐의 법도와 예법을 익히는데 밤을 지새우면서도 결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지 않았다. 비단옷 속에 감춰진 굳은 살 박인 손과 발은 그녀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증표였다. 어느 해 전국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초근 목피, 적근 무피로 연명한다는 장계가 올라왔을 때였다. 조정 대신들은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느니, 세금을 유예해야 한다느니 탁상공론만 벌이고 있었다. 그때 편전회의에 예고도 없이 중전이 들이닥쳤다. 법도에 어긋난 일이라며 만류하는 내관들을 뒤로하고 달래는 왕과 대신들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전하 그리고 대감마님들, 기우제를 지내면 하늘에서 당장 쌀이 떨어집니까? 세금을 미루어 주면 굶어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납니까? 그녀의 일갈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달래는 자신의 손목에서 금팔찌와 옷가락지를 빼내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내명부의 폐물을 모두 팔아 곡식을 사서 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궁궐의 수라상 반찬 가짓수를 3가지로 줄이고 하루 2끼만 먹겠습니다. 백성이 굶는데 국모가 어찌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대신들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글깨나 읽는다는 자신들보다 무식하다고 무시했던 중전의 식견과 애민 정신이 훨씬 깊고 넓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정의 분위기는 일변했다. 중전이 솔선수범하여 검소함을 실천하니 사치와 향락을 일삼던 관리들도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 이원은 그런 달래가 더없이 자랑스럽고 고마웠다. 그녀는 단순히 왕의 아내가 아니라 왕의 눈과 귀가 되어 닫힌 궁궐 문을 열고 백성의 소리를 전해주는 진정한 동반자였다. 이원은 밤마다 달래의 처소를 찾아 국사를 논의했고 그녀의 투박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 백성들은 어진 임금과 지혜로운 왕비의 선정산정 덕분에 비로소 태평성대를 노래하게 되었다. 세월은 흘러 달래의 머리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가을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경회루 연못 위에 둥실 떠올랐다. 이원과 달래는 물가에 세워진 정자에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달빛이 달래의 주름진 눈가에 내려앉아 은은하게 빛났다. 이원은 그 모습이 10여 년 전 비바람 몰아치던 헛간에서 보았던 앳된 처녀의 모습과 겹쳐 보여 가슴이 뭉클해졌다. 부인 기억하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이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달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어찌 있겠습니까? 천둥 번개가 치던 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계시던 전하의 모습을요. 그때는 정말 귀신이라도 본 줄 알고 간이 콩알만 해졌더랬지요. 두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웃었다. 그때 낭자가 나를 그 좁은 쌀독 밑 토굴에 숨겨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귀한 보리밥 한 덩이를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요. 이원은 감회에 젖어 말했다. 내 평생 수많은 산의 진미를 맛보았으나 그때 낭자가 차려준 쉰김치와 보리밥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었소. 그 밥 한 그릇이 쓰러져가는 내 목숨을 일으켜 세우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이요. 달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술 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배웠기에 그리했을 뿐입니다. 그 누가 왔더라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요. 이원이 달래의 손을 잡았다. 누가 왔더라도 그리했을 그 착한 마음. 신분을 따지지 않고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오직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나를 감동시켰고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요. 이원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은색 놀이개였다. 달래가 옥살이를 할 때도 고문을 당할 때도 끝까지 지켜냈던 바로 그 정표였다. 이원은 다시 한번 놀이개를 달래의 고름에 달아주었다. 이 놀이개는 내 목숨값보다 더 비싼 것이요. 부인의 사랑과 절개가 담겨 있으니 이 나라 국보 겉보 중에 국보라 할 수 있지.
달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궁궐 생활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으로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때로는 출신에 대한 자격지심에 시달리기도 했고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숨이 막힐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지아비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저나 소녀는 시골에서 태어나 흙을 만지며 살던 천한 몸입니다. 허나 전하를 만나 사랑을 알았고 백성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저는 그 비 오는 날 밤에 헛간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달래의 고백의 이원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늙어가는 왕과 왕비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다. 그날 밤 이원과 달래는 수행 내관들을 물리고 단둘이 궁궐의 숲길을 거닐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흙내음이 달래의 고향 냄새와 닮아 있었다. 달래야, 이원이 문득 격식을 허물고 그녀의 아명을 불렀다. 예나리. 달래 역시 옛날처럼 대답했다. 우리가 훗날 흙으로 돌아가면 나는 왕릉의 거대한 봉분 속에 묻히고 싶지 않구나. 그저 네 고향 뒷산 그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무덤 하나 남기고 너와 나란히 눕고 싶다. 봄이면 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그곳에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구나. 왕의 소박하고도 애절한 소망에 달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이튿날 아침 궁궐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쏟아졌다. 중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궁녀들을 이끌고 장독대를 닦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흘렀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받은 궁녀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났다. 담장 너머로는 백성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장은 북적이고 아이들은 뛰어놀며 농부들은 풍년을 기약하며 노래를 불렀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달래의 눈에 깊은 평온이 깃들었다. 비록 시작은 쫓기는 머슴과 가난한 시골 처녀의 위태로운 만남이었으나 그 끝은 창대하고 아름다웠다. 보리밥 한 덩이가 맺어준 인연은 씨앗이 되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고 그 그늘 아래 온 백성이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었다.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화려한 금관을 쓴 왕비가 아니라 흙 묻은 손으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진정한 국모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녀가 남긴 사랑과 헌신은 달래꽃 향기처럼 은은하게 퍼져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전설이 되어 후세에 전해질 것이다. 바람이 불어왔다. 궁궐들에 심어놓은 달래꽃이 하얗게 흔들리며 춤을 추었다. 마치 그 옛날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녀의 강인한 생명력처럼 달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피어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다. 외전, 궁궐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강령전 캉냉덴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과 숨 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오직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만이 밤바람에 쓸려 간헐적으로 댕그랑거릴 뿐 궁녀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닌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왕실의 대통을 이을 원자 왠즈 아기씨가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린 지 닷새가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의원 어이들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탕약을 올렸으나 불덩이 같은 열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 원자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가슴께가 새근거리며 오르내리는 모습이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침전 안에는 매캐한 양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머리를 어지럽혔고 촛불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저승사자의 옷자락처럼 일렁였다. 달래는 원자의 머리맡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비단 금침 위에 누운 작은 생명은 땀에 흠뻑 젖어 끙끙 앓고 있었다. 아가, 내 아가, 어미가 여기 있다. 제발 눈 좀 떠보거라. 달래가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가는 짓물러 있었다. 곁에 서 있던 상궁과 나인들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훔쳤다. 그때 탕약을 든 수라간 나인과 어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중전마마 탕약을 드실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녹용과 인삼을 평소보다 배로 넣어 다렸습니다. 기력을 보하고 열을 다스리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사옵니다. 늙은 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다. 그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만약 원자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레이원 식구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달래는 어이가 내민 탕약 그릇을 바라보았다. 검붉고 진한 액체에서 풍기는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난 닷새간 수없이 먹였던 그 약이었다. 하지만 차도는커녕 아이는 약을 넘길 때마다 구역질을 하며 더욱 괴로워했다. 달래의 눈빛이 흔들렸다. 시골에서 자란 그녀의 경험으로 볼 때 열이 펄펄 끓는 어린아이에게 뜨거운 성질의 인삼과 녹용을 들이붓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어이, 이 약이 정말 효험이 있는 것인가? 닷새를 먹였으나 열은 더 오르고 아이는 탈진해 가고 있지 않은가? 달래의 날카로운 질문에 어이는 바짝 엎드렸다. 마마마, 이것은 고금의 의서에 기록된 비방이옵니다. 왕실의 법도에 따라 귀한 약재를 썼으니 효험이 있을 것이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법도, 또 그놈의 법도 타령인가? 달래가 소리쳤다. 평소 온화하던 중전의 경로에 침전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달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단 치맛자락이 거칠게 끌렸다.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밀려들어와 매캐한 약 냄새를 흩어놓았다. 환기를 시키면 풍사 바람에 독가든다며 만류하려던 상궁들이 멈칫했다. 달래는 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산등성이에 걸린 달이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산짐승들도 새끼가 아프면 굶기고 물만 먹인다. 열은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도록 길을 터줘야 하는 것이다. 달래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당장 이 탕약을 치워라. 그리고 수라간에 일러 보리를 볶아 오라고 하라. 그녀의 명령에 어이가 기겁하며 고개를 들었다. 마마 보리차라니여, 원자 저하의 옥체는 천금보다 귀하십니다. 어찌 민가에서나 쓰는 천한 요법을 쓰려 하십니까? 만약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어이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달래가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 보았기 때문이다. 천한요법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고 천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그 고귀한 약이 내 아들을 죽어가게 만들고 있다. 내 아들은 내가 살린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터이니 당장 시행하라. 그때 침전 밖에서 전하 납시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원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며칠 30년은 늙은 듯 수척해져 있었다.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어이와 탕약 그릇을 밀쳐내고 서 있는 달래를 본 이원은 상황을 짐작했다. 부인 무슨 일이요? 소란이 밖까지 들리더이다. 이원의 물음에 어이가 울며 불며 매달렸다. 전하 중전 마마께서 의서에도 없는 민간요법을 쓰려 하십니다. 원자 저하의 안위가 경각에 달려있는데 탕약을 거부하시니 이를 어찌하오리까. 이원의 시선이 달래에게 향했다. 달래는 물러서지 않고 이원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10여 년 전 헛간에서 그를 지키려 포졸들 앞을 막아섰던 그날 밤의 눈빛과 똑같았다. 전하, 달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들이 쓰는 약은 어른에게나 맞는 약입니다. 저 작은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독합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의술을 배운 적은 없으나 생명을 살리는 이치는 압니다. 흙바닥에서 구르며 배운 지혜가 때로는 고지식한 책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저 아이는 전하의 아들이기 전에 제 뱃속으로 낳은 제 자식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죽이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달래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툭 떨어졌다. 이원은 달래의 손을 잡았다. 거칠었던 손은 고운 비단에 감싸여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 담긴 강인함은 여전했다. 이원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다. 조정 대신들은 원자의 모친이 천출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흠집을 내려 했다. 만약 달래의 처방이 잘못된다면 그녀는 폐위될 수도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생명이 걸린 도박이었다. 그러나 이원은 달래를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했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끌어올린 여인이었다. 어인은 물러가라. 이원의 나직한 명령이 떨어졌다. 하오나 저나 물러가라 하였다. 지금부터 원자의 치료는 중전에게 일임한다. 만약 원자가 쾌차하지 못한다면 그 죄는 내가 물을 것이다. 허나 지금은 중전의 뜻을 따르겠다. 왕의 명이 떨어지자 어인은 통곡하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침전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달래는 즉시 비단 옷을 걷어붙였다. 그녀는 궁녀들을 시켜 방 안에 화로를 치우게 하고 창호지 문을 조금 열어 신선한 공기가 통하게 했다. 그리고 직접 부엌으로 달려가 보리를 볶아 물을 끓였다. 구수한 보리 냄새가 독한 약 냄새를 밀어내며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달래는 볶은 보리차를 식혀 숟가락으로 떠서 아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다. 아가 쓴 약이 아니란다. 시원한 물이야. 한 모금만 마셔보렴.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던 원자가 구수한 냄새에 반응한 듯 입술을 달싹였다.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말라붙어 있던 목을 적시며 아이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다. 달래는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내고 손발을 주물러 혀를 풀어주었다.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이원 역시 그 곁을 지키며 달래가 흘리는 땀을 닦아주었다. 왕과 왕비가 아닌 그저 아픈 자식을 둔 부모로서 두 사람은 밤을 하얗게 밝혔다. 새벽녘이 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펄펄 끓던 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원자의 거친 숨소리가 고르고 평온하게 바뀌었고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색이 돌아왔다. 어마마마. 원자가 가늘게 눈을 뜨며 달래를 불렀다. 그 작은 목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달래의 가슴을 울렸다. 오냐 오냐 어미가 여기 있다. 이제 괜찮다. 다 괜찮다. 달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이원이 뒤에서 부축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부인이 또다시 우리를 살렸소. 이원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달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날이 밝자 원자가 쾌차했다는 소식이 궁궐 안팎으로 퍼져나갔다. 어이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중전의 출신을 비웃던 대신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천한지혜라 무시했던 민간의 처방이 그리고 자식을 향한 어미의 본능적인 판단이 왕실의 의수를 뛰어넘은 것이다. 이 사건은 달래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중전마마는 약사 보살의 화신이다. 하늘이 내린 의수를 가졌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달래를 칭송하는 노래까지 만들어졌다. 하지만 달래는 칭송에 우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내의원의 문턱을 낮추어 궁궐의 의술이 백성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해민서 회민슈의 기능을 강화하라고 이원에게 간청했다. 며칠 뒤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도는 후원에서 조촐한 다과회가 열렸다. 건강을 되찾은 원자가 쉼쉼거리며 정원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이원과 달래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녀석 아프고 나더니 더 씩씩해진 것 같소. 이원이 웃으며 말했다. 달래는 찻잔에 띄운 매화꽃잎을 바라보며 말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하지요. 저 아이도 이번 일을 겪으며 백성들이 겪는 아픔이 무엇인지 쓴 약보다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지 몸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이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의 가르침이 훗날 저 아이를 성군으로 만들 것이요. 그때 멀리서 뛰어놀던 원자가 무언가를 손에 쥐고 달려왔다.
어마마마, 아바마마, 이것 보세요. 예쁜 풀을 찾았어요.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는 흙이 묻은 달래 한 뿌리가 들려 있었다. 정원사가 잡초라 하여 뽑아 버리려던 것을 아이가 주워 온 모양이었다. 달래는 아이의 손에 들린 그 투박한 뿌리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래, 아주 귀한 것을 찾았구나. 이것은 잡초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약초란다. 춥고 배고픈 시절을 견디게 해주는 고마운 풀이지. 달래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달래꽃에 얽힌 이야기를,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었다. 이원은 그 모습을 화폭에 담듯 눈에 새겼다. 화려한 궁중 예복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은 여전히 산골 소녀의 순수함을 간직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닮아 흙 묻은 풀뿌리를 보석처럼 여기는 아이. 이원은 자신이 지켜야 할 세상이 바로 여기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읊조렸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그날 밤 그 헛간으로 기어들어간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꽃비가 내렸다. 달래와 원자의 웃음소리가 꽃잎처럼 흩날리며 궁궐의 담장을 넘어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태평성대의 완성을 알리는 가장 아름다운 풍악이었다. 궁궐의 역사책에는 수많은 왕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전설로 남은 이름은 오직 하나였다. 가장 낮은 곳에서 와서 가장 높은 덕을 베풀었던 여인 달래. 그녀의 이야기는 궁궐의 높은 담을 넘어 저잣거리의 이야기꾼들에게, 그리고 할머니의 무릎을 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졌다. 해마다 봄이 오면 산과 들의 지천으로 피어나는 달래꽃처럼 그녀의 사랑은 민초들의 삶 속에 끈질기고 향기롭게 피어났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이원과 달래도 흙으로 돌아갔으나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늙지 않았다.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사람들은 빗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혹시 어디선가 쫓기는 이를 위해 밥을 짓는 달그락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빗속을 달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착한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그 오래된 믿음이 여전히 우리 곁에 숨쉬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른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향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마치 묵혀둘수록 깊은 맛이 나는 장마처럼, 혹은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오는